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은 해리스와 트럼프 해리스 중에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까요? 앞으로 미국의 4년과 세계 정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미 대선 2 개표 방송 뉴스토로 전해드립니다. 자, 현재 투표는 하나 둘 마감돼 일부 주에선 출구조사가 발표됐고 개표도 진행 중입니다. 자, 앞으로 2시간 동안 하나씩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두 후보 중에 누가 백악관의 주인공이 될지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구 특파원. 자, 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는 순차적으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 도중에 이 어수선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 투표소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다수의 가짜의 위협이 발생한 겁니다. 폭탄 위협 때문에 유권자들은 잠시 대피했다가 다시 투표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러시아의 장난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예전에 미국 선거 교란 때도 사용된 러시아 이메일 주소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당국을 사칭한 동영상이 유포되는가 하면 미국 CBS 보도인 것처럼 가짜뉴스 영상이 나돌기도 했는데 이 또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는 제 시간에 투표를 종료했고 시차 탓에 알래스카주가 마지막으로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쯤 투표를 마감합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서 개표가 현재 진행 중인데 자, 현지에서 보는 판세 분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또 남부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수의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버몬트주에서 승리가 유력하고 버지니아와 뉴햄프셔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도 현재 개표가 일부 진행 중인데 초반이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공화당 후보가 먼저 앞서가는 추세인데 이 같은 상황은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돼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승리 예측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측 모델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5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쪽집게 예측가로 유명한 통계학자 네이튼 실버의 예상 획득 선거인단 수도 해리스 후보가 271명으로 트럼프 후보의 267명을 조금 앞섰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베팅 사이트인 플리마켓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6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두 쉽게 압승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간발의 차이여서 좀 더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트럼프냐,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냐,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역대급의 초박빙 양상이라 아직 누가 당선될지 안개 속입니다. 자, 그럼 어제 오늘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두 후보는 어떤 일정으로 하루를 보냈을까요? 이교욱 기자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에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판까지 이민자 문제를 부각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럼프를 직격한 겁니다. Sadly, my opponent, when he learned that the bill was happening, told him to kill it, to not do it, because he wants to run on a problem instead of fixing a probl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운동이 최고였다며 바이든에게 패한 4년 전 선거 때는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 시 승복할 거냐는 질문에 공정한 선거일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lose an election, if it's a fair election, I'd be the first one to acknowledge it. And I think so far, I think it's been fair. 투표가 마감되면 해리스는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트럼프는 개인 리조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개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2024 미국의 선택 강터치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의 전체적인 판세 예측부터 실시간 개표 상황까지 이거 터치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 등 일부 주에서 투표가 종료됐고 일부에선 출구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터치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구 조사 결과입니다. 네, 현재 아직 많은 주에서 지금 출구조사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중부나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동부 일부 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출구조사가 나왔음에도 이 유력한 후보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박빙승부이기 때문에 아직 회색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해리스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7명,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105명입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7개 경합주죠.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개표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아직까지 지금 투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개표 상황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차 이 지도의 색깔이 채워질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 워낙 큰 영토에서 많은 인구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만큼 예측이 어렵기 마련인데 저희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대선 결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MBN이 지난 4차례 대선 결과를 분석해봤는데요. 이 4차례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를 거둔 지역은 진한 파란색을, 반대로 공화당 후보가 4번 승리를 거둔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씩 달리했는데요. 이 지도만 보시더라도 이 전통적인 민주당과 공화당 강세 지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동쪽과 서쪽의 이 해안가 대도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뉴햄프셔나 매사추세츠, 워싱턴 DC와 같은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찾고 실제 거주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소 면적은 작으나 인구 밀도가 높고 다인종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공화당 우세 지역은요, 이 중부 내륙에 있는 산간이나 이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주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기존의 데이터와 최근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해리스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26명이 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직 넘버 270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이곳 7곳의 경합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러스트벨트와 썬벨트 지역에서 과연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특히나 이곳 펜실베니아주 7개 경합주 중에서도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것으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거 경합주의 상황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합주 7개 한번 알아봤고 트럼프가 현재까지는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지켜봤고요. 자, 그런데요. 이 개표 결과가 나오면은 지난 대선 때처럼 이 워싱턴 DC의 의사당 난입이라는 폭력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백악관과 해리스 자택 앞에는 보안 철책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육중한 보안 철책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시내 여기저기에 설치됩니다. 높이는 사람 키를 훨씬 넘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거주지 앞에도 철책이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불복한 대규모 폭동과 같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I feel very sad that this the state of things, to be honest with you. But the way that I deal with anxiety is to work and to make sure that we are as prepared as we can be. 백악관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패스트푸드점은 모든 쇼윈도를 합판으로 둘러쳐 막았습니다. 이른바 요새화된 점포는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I actually think it was a smart decision. We all knows what happened when things doesn't go Trump's way. 극렬한 트럼프 지지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의 회원 일부가 내전이 불가피하다거나 소총을 곁에 두라는 등 또다시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최소 24개 주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가 미국에선 오히려 준전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할 텐데 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가 미국이 분열상을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폭동 우려까지 나오는군요. 자, 그럼 대선 상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장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장 기자, 출구조사 나왔고 지금 개표도 지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강영호 기자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출구조사도 나온 곳이 있고 또 개표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요. 자, 현재 상황에서 여러 주의 승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단하기 굉장히 이르지만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 켄터키, 플로리다 그리고 아칸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또 해리스는 버몬트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경합주입니다. 그렇죠. 자, 미시간에서 지금 개표 초반인데 해리스 후보가 다소 앞서는 상황입니다. 미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7개 경합주 중 하나이고요. 15명의 선거인단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한 최대 승부처입니다. 1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개표 초반인데 해리스가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스콘신까지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까지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 대통령 당선을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합주 중에서 조지아에서는 현재까지 트럼프가 앞서고 있네요. 자,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가요. 대선 당일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네. 전국 응답자 중 48%가 이 해리스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또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4%로 집계가 됐고요. 또 CNN 출구조사에서는 해리스 46%, 트럼프 42%로 초기 출구조사가 나왔다는 점까지 네. 알려드립니다. 아까 뭐 우호도라고 했는데 유권자 호감도라고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리스가 소폭 앞서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뭐 저희가 우리나라 상황과 좀 미국 선거제도가 좀 달라서 뭐 저희가 다른 상황을 계속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선거제도와 우리나라도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설명 간단하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투표소 열기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오늘 새벽에 들어온 미국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미국 선거일은 오늘이 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이다.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이 공휴일 휴일이잖아요. 지정하죠. 예.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투표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올해는 이 사전 투표 열풍으로 인해서 이 8,300만 명이 우편 투표 아니면 이 서면 투표, 사전 투표, 대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승자 확정에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미 대선 유권자가 2억 4,4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했던 사람이 6,700만 명이 넘으니까요. 다 이게 밀봉이 돼서 배달이 오기 때문에 예. 자, 우편 투표를 다 열어서 확인을 다 하려면 최장 13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태훈 교수님, 네. 아직 뭐 투표도 마감이 되지 않았고 개표가 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경합주를 보면은 뭐 하나씩 뭐 트럼프가 앞선다, 예. 해리스가 앞선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본다면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0년 선거 때 트럼프 후보가 깜짝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로스벨트로 알려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 3주를 가져갔어요. 북부 쪽이요? 예. 지금 현재 구도라 그러면 그 3주를 만약 해리스 후보가 가져가면 270석으로 딱 이깁니다. 네.
매직 넘버라고 하는 270석. 예. 매직 입이 딱 들어가는데 나온 걸 보니까 전체 그 전에 여론조사 봐도 그렇고 예.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은 해리스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걸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저 펜실베이니아는 너무 근접해가지고 어느 언론에서도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초반 개표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그게 가장 많은 19석 누구든 간에 펜실베이니아를 놓치면 선거를 진다고 봐야 돼요. 펜실베니아를 잡아라.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로 이겼던 거는 사실 덤이었어요. 결국 위에 세 주, 러스벨트의 세 주를 가져가면서 이겼던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요. 예, 찾아갔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이기면 대충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초반 개표지만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사실은 저는 2016년에 제일 먼저 제가 펜실베이니아를 지고 있네 그럼 선거 지겠다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인데 좀 전에 제가 뉴욕 타임즈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해요. 아하. 개표술이. 그래서 이제 개표가 한 50%까지 진행이 돼 봐야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CNN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자, 펜실베니아에서 현재까지 해리스가 68.3%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잡아야 대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펜실베니아 계속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계속 많은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뭐 플로리다, 엘바마 많은 얘기 나오는데 장가 기자, 경합주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어떤 후보,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어떤 후보가 어느 주를 무조건 가져가야지 경합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정리 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5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이 선거 인단을 두고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중에서 절반 이상인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주의 그 선거 결과는 사실상 저희가 이미 다 예측을 했었고, 자, 정작 승패를 좌우하는 곳은 어느 후보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이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등 경합주 7곳입니다. 네. 여기에 93명의 선거 인단이 분포해 있거든요. 이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7개 경합주를 제외한 이 4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0년 대선 때와 같은 결과를 재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해리스가 226, 트럼프가 219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매직 넘버.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개 경합주 93표를 어떤 후보가 갖고 가느냐, 그 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개표 상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자,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요. 자, 이 경합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실 해리스 후보는 아예 펜실베니아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맞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저한테 좀 투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합주가 7곳이고 7곳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대권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 막판까지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표를 달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아직 없고요. 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김태원 교수님, 매직 넘버 270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경합주 7주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승부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펜실베니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2020년 선거, 그다음에 20년 중간 선거 때 조지아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조지아주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이든을 찍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결국 그 중간 선거까지도 상원의원도 조지아주에 가져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지아주가 농업 지역에서 이 도시화가 되면서 애틀란타 주변으로 커지면서 좀 진보화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제가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은 지난 2번 대선에서 다 공화당을 찍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선거인단이 16석인데 예. 이번에 경합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가져간다면 예. 지금까지는 계속 공화당이 가져갔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의 승산이 훨씬 높아진다. 조지아주를 잃어도 지금 보니 조지아주는 다시 지는 걸로 나오는데 잃어더라도 16석이니까 조지아에 16석을 주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6석을 가져가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이번에 핵심 변수로 좀 떠오른 게 사전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 장관 기자 얘기했지만 6천만, 7천만, 8천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당락지을 변수로 사전 투표율이 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좀 다르지만 저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전체 투표도 높아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젊은 층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민주당 쪽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선거일 때 뭐 딴 일을 하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날씨가 좋으면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니까 공화당이 이기고 날씨가 나쁘면 민주당이 지도자인 젊은 층이 할 일이 없으니까 투표해서 이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할 여지가 있으면 젊은 층의 투표를 더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럼 평소에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이 투표를 했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굉장히 아주 짐작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경합주 저희가 한번 봤고 투표의 변수까지 알아봤는데 장가희 기자 그러면은 당선자 윤곽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뭐 다 예단할 수는 없고요. 네. 개표 확정 시점이 아직 미지수인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를 한번 보면 이 네. 결과 확정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네, 올해는 사전투표 열풍으로 인해서 이 8,300만 명이 우편 투표나 대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승자 확정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미 대선 유권자 2억 4,400만 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 투표 신청한 사람 6,700만 명 넘으니까요. 아마 최장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가희 기자가 했고요. 자 교수님, 뭐 어떻겠습니까? 어때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뭐 50대 50이다. 오늘 아침까지도 50대 50이다는 얘기가 좀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해리스가 높은 당선 가능성 높은지 트럼프 가능성 높은지 뭐 현지 분석까지 좀 하자 보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 정치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걸 일종의 여론조사 혹은 배팅까지 해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우리 또 네 사람이 했는데 셋이 트럼프가 이길 거다고 전망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몇 분이서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학교 패널에서 했었는데 5명이 해가지고 3명이 이제 트럼프 이길까 그러는데 우선 트럼프가 좀 높았다. 그 이유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2016년 대선하고 20년 대선의 사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이 높았어요. 저 공화당보다. 그런데 특히 이제 2016년은 완전히 그걸 뒤집고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샤이 트럼프를 속으로 지지하면 겉으로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대놓고 지지하기 어려워가지고 선거 여론조사 때는 아니다 했다가 실제 찍은 사람. 그런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그랬거든요. 2020년에도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갔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여전히 격차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샤이 트럼프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숨어 있는 표가 있다. 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그런 소위 부끄러워한 트럼프 지지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가까우니까 아직도 만약에 그런 식의 부끄러워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며칠 사이에 주말 지나고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살짝 바뀌는 부분가 뭐냐면 그 샤이 트럼프에 대응하는 히든 해리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낙태 문제가 상당히 큰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특히 백인 중에서 여성 유권자들 그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가족 불화가 날 수도 있고 워낙 선거가 치열하니까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면 지금까지 히든 트럼프 샤이 트럼프 효과 때문에 그 전에 여론조사 틀렸던 것을 또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누가 저부 모른다 그러면 해리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누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박빙의 상황인데 그래서 두 후보도
선거운동 막판까지 정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큰 정치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I don't blame him for sticking with his daughter, but his daughter is a very dumb individual, very dumb. She's a radical war hawk.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McDonald's just confirmed that again, by the way.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My opponent, Donald Trump, does not believe we should raise minimum wage. Absolutely believe we must raise minimum wage and that hardworking Americans, whether they're working at McDonald's or anywhere else, should have at least the ability to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and take care of themselves. His former chief of staff, when he was president, 2 former defense secretaries,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of course his vice president, who have all in one way or another used the word that he is unfi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We don't need another one.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들도 오갔는데 자, 김태현 교수님, 역대급이라는 편 미 대선 계속 맞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정말 이 과정에서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예. 또 후보가 사퇴한 일도 있었거든요. 예. 결정적인 장면 어떤 거라 보시고 지금까지 이런 선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네. 저는 2016년 선거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혹은 2020년도 선거, 마지막 12월까지 그냥 소송 붙고 했던 그런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알고대 그 부시 선거. 그때 이후로 지금 24년 만에 또다시 역대급 선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걱정스러운 거는 그때 우리가 암살 시도, 우리가 다들 봤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총알이 길어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밑에서 이러는 장면. 예. 그래서 그때는 다들 야 끝났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 후보가 그 노쇠함을 여실히 보여가지고 상대가 안 되겠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말이죠.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이 해리스 후보로 다시 바뀌면서 다시 부모를 타가지고 올라갔었죠. 그러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거나 정치 흐름을 볼 때는 추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서 전체 약간 다시 트럼프로 올라가는 추세를 했다가 해리스가 반전한 추세로 조금 바뀌고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글쎄, 저는 딱 틀렸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 11시에는요, 여러 경업주의 이 미국 CNN 방송 출구조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출구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 대목인데 CNN 방송 저희가 잠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and Wilmington down there. So you have a very competitive race right there right now. 굉장히 격전이 You'd rather be 펼쳐지고 Donald 있습니다. Trump and you'd rather be ahead, but there's a lot of vote counting 도널드 to do. 트럼프와 Again, 해러스 간에 this is one of the 굉장히 tightest of the 접전이 battlegrounds. 펼쳐지고 In 있습니다. Virginia, 노스캐롤라이나에서 they're gonna surprise counting 초접전 All right, 박빙 John, 현상이 voting 이루어지고 is about 있습니다. to end in 15 지금 states, the second biggest 15개 wave of 주에서 results this evening.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지금 163개의 선거인단 표를 두고 지금 경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거인단이 많죠. 텍사스에는 40명의 선거인단 표가 있습니다. 노스다코다도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네요. 선거인단 표는 3표이고요. 사우스다코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3개의 선거인단 표가 있습니다. CNN이 예측하기에 와이오밍주도 트럼프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저희가 CNN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콜로라도,
격전지 아리조나,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 격전지 미시간, 미네소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격전지 위스콘신에 곧 이제 투표가 마무리될 텐데요. 지금까지 270표를 얻기까지 트럼프 후보는 154표, 해리스는 더 많은 27표. 해리스는 지금 27표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는 64.4%,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의 34.7%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16%만이 개표된 상황입니다. 격전지 미시간을 보면 카멜라 해리스는 54.8%, 트럼프 후보는 43.3%입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55,653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트럼프 후보 51.8%, 해리스 47.1%입니다. 지금 39% 정도 개표된 상황이고요. 트럼프 후보가 한 10만 표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격전지 조지아, 트럼프 52.8%, 해리스 46.6%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22만 1,134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은 66%입니다. 버지니아주 트럼프 후보는 앞서가고 있는데요. 49.3%, 해리스 후보는 48.7%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10만 3,334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개표된 상황입니다. 뉴햄프셔주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53.6%로 앞서가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45.7%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16,461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 현황은 25%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52.9% 앞서가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46.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9만 7,376표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개표 현황은 50%입니다. 이제 존 킹 님을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270표를 얻기까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154%, 그리고 민주당이 27%네요. 민주당이 걱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초비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도 가져간 주지만 그래도 그 대선에서 졌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뉴저지, 일리노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보가 안 나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앞으로 계속 바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 줄을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개표가 일찍 진행됐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브라스카를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마하 그리고 메인 이 주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동 네브라스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칸사스 주를 보시면은 지금 29% 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거 레고 같죠? 지금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51%,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46.7%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표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미주리주입니다. 미주리주는 격전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51.1%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 시티라든지 그 외곽지를 보시면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우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주를 한번 보실까요?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63.4%를 가지고 있네요. 아마 1%, 2% 차이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53%로 앞서가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45.1%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Grand Rapids was red for Donald Trump. That's Kent 지금 County. 그랜드 Out here, 래피드 right now, you see it's 카운티를 almost a tie, 보시면은 right there. This is 거의 one of the 뭐 battlegrounds within the 켄 battlegrounds. 카운티인데요. Formerly reliably red. 해리스 now 후보와 closely 트럼프 fought 후보가 suburban 접전을 area 펼치고 around 있습니다. Grand 거의 Rapids. Keep an eye 유사한 on that, but still 수치를 nothing 보이고 out of Wayne 있습니다. County, Detroit. I just want to come up here to Ingham County. 여기에서는 잉엄 This is 카운티를 where Michigan 보겠는데요. State is. If this ends the night 여기서 there, Donald 보시면은 Trump's going to feel very good 트럼프 about his Michigan 후보가 chances, but we're at 3%. 지금 Students here, state 3% capital, 앞서가고 government 있습니다. town, should be blue by the end of the night. If it's not, that would tell you something huge. So let's come to where we... 네, 이 출구조사가 좀 나오고 있고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154대 27로 트럼프가 좀 앞서간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 정책도 새 갈림길에 들어서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추가로 모시고 향후 국제정세 우리 안보 미칠 영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 원장님, 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북한 이슈가 굉장히 떠오를 것 같다. 특히나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는 문제, 그래서 북러 밀착이 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 한미 동맹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후보 기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주지하시겠지만은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그래서 바이든 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지하면서 무기도 계속 대주면서 전쟁 종전을 그렇게 서두르진 않겠죠. 네.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한국의 연합뉴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나요? 네. 거기 보면 한국을 혈맹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혈맹이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혈맹이라고 하면서 미국에도 한국인 유권자가 많으니까 한국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한미 동맹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그거를 재협상하겠다는 지금 의사표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자기가 지난번에 백악관을 안 나오고 계속 있었으면 지금보다 9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고 있을 거라고. 9배. 옛날엔 5배였는데 지금 9배로 늘었습니다. 가늠조차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9배를 달라는데 그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 달라는데 그러니까 10조가 넘는 돈을 달라는데 지금도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비준까지 이제 하고 이제 우리는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미국에서는 이게 조약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새로 등장하면 다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좀 무리는 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지금 9배는 아니겠지만 2배 정도는 최소한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예상되는 거는 러시아 전쟁을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바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겠다는 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젤렌스키한테는 끔찍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땅을 지금 20%를 뺏겼는데 그 땅을 다 그냥 러시아 땅으로 주고 현 상태에서 중단해라. 종전하자.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안 대주겠다. 그게 지금 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통령 후보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한처럼 비무장지대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하고도 트럼프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 전략적으로 보면 푸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예. 이 세계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다르죠. 러시아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그럼 파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도 약간은 이완되겠죠. 네. 그리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는 과거에도 몇 번을 3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날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에요. 특히 김정은은 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독재자면서 악이고 인권 탄압자. 그러니까 해리스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한테 아부하는 트럼프는 잘못됐다 이러고 있으니까 웬만해선 대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만 봐도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입니다 지금. 근데 한 후보가 반드시 더 좋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해리스는 북미 관계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한미 동맹은 튼튼하겠지만 너무 안보 위주로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이 좋은 관계다라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요. 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향해서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응원한다며 비판을 많이 가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마저 듣고 오시죠.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And that is why. 네, 보신 것처럼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해득실,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열수 실장님, 어쨌든 이 두 후보 당선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한미 동맹 관계에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뭐 홍인익 박사님이 전반적으로 다 주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홍인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또는 뭐 철수 가능성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 또는 폐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의 뭐 급격한 정액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100억 달러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은 13조 한 5천억이 조금 넘겠죠. 이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이것 때문에 이제 삐걱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원의원 선거도 있고 하원의원 선거도 있거든요.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만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당들이 차지하게 되면 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뭐 튼튼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김태원 교수님, 이 상황을 쭉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된 전제로 했을 때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과 다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정상회담, 김정은과 정상회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미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참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2018년, 19년에 정상회담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렇죠. 뭐 리들 로켓맨이니 늑다리 뭐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고 뭐 일종의 뭐랄까 기싸움이랄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물론 공고한 거는 좋죠. 근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공고하는 거는 확장 억제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미국, 북한 쪽에서는 그게 또 위협을 하려고 좀 더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을 쏜다든가 하면 더 높일 수가 있고 더 이 경색 국면을 갈 수 있는 여지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라는 게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런 분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한 그런 감정은 있지만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 지금처럼 경색되고 공고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자유진영대 뭐 독재자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금을 틀어주는 그런 식의 변화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거나 잘 적응을 함으로써 상황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고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 원장님, 이 트럼프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선을 좀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얼마 전에 어제였죠. 미사일을 또 동해상에 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의 당선을 좀 바라는 듯한 지원 사격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은 마음속으로는 트럼프 당선을 아주 간절히 기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 물론 이제 공식 매체에서 나온 얘기들은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와 상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우리가 뭐 양보할 의사는 별로 없다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은
지금 협상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 김정은하고 거의 협상을 몇 년째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수도 없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만 안 했지 계속해서 강화해서 핵 능력이 거의 뭐 우리는 사실 핵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거의 한 50개 정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남한에다 핵을 공격하겠다라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를 해서 그 트럼프 또는 해리스한테 이게 당신이 된다면은 북한은 이미 핵을 완전히 이미 기정사실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핵 보유를 인정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전에 이걸 쐈다는 거는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그 일종의 진보 정부인데 북한하고 대화로서 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모두들 기대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이걸 개발했다는 걸 과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 그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도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도와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핵실험은 하지 않았잖아요. 핵실험을 하는 거는 중국이 아마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정책 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든 북한의 핵실험 같은 걸 막아주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이런 걸 견제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가 너무 지금 소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트럼프가 된다면 더욱더 그렇지만 만약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관계로 지금 또 최근에 중국이 한국인 뭐 무비자 또 입국을 또 허용했잖아요. 내년 그렇죠. 말까지. 그러니까 중국도 그 대국이지만 우리하고 가깝게 지내려는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에 너무 얽매여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는 관계는 결코 우리한테 좋지 않다. 특히 북한을 관리하는 데는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중국과 보다 원활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건 트럼프가 되면 더욱 그렇고요. 트럼프가 만약 된다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놓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대화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아니 그 뭐 핵 개발하고 뭐 저 폭군인데 왜 대화를 합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야, 그 4년 동안 대화도 못하고 계속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되고 계속해서 당신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대화를 풀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마련해 준다는데 왜 그러냐? 만약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든지 방위분담금을 9배로 올려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거래적인 방법을 우리한테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반드시 터놓으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말씀 계속 하시는 대로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말씀 계속 하시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굉장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분담금 증액을 좀 올리겠다. 뭐 9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I don't ever say it, but I can tell you what,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네, 김열수 실장님. 일단은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의도 같은데 해리스는 근데 한국에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이미 충분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나은 겁니까? 네,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예. 타결이 돼서 2025년부터 이게 적용될 것이 1조 아마 한 6,300억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1조 6,300억 정도를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매년 올려주는 것은 물가 상승률 CPI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겠다라고 합의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2.0으로서의 그 자세를 취하는 거고 지금도 충분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조 6,300원인데 지금 100억 불을 트럼프가 요구하면 9배죠. 9배도 뭐 더 넘을 수 있을 텐데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뭐 얼마를 도대체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만 따진다면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한국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0억 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00억 불 절대로 줄 리가 없죠. 한국이요. 그리고 100억 불 주지 않을 다양한 그 이유들을 우리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대상이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BOQ나 아파트 건설하는 군사 건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 관리비 이 딱 세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정해지면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100% 다 준다고 하더라도 돈은 한참 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미국이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오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트럼프의 논리를 압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리스가 좀 되는 게 이런 측면에서 좀 낫다는 네. 의견 주셨고, 자 그러면 임 교수님 생각도 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글쎄 뭐 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무조건 저희한테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꽉 쥐어진 틀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하나가 아까 방 김열수 교수님 저도 모르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식의 명분을 지출하고 있는 돈을 갖고 어떻게 10억 달러까지 올리냐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다른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뭐 훈련 비용을 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기술을 달라든가 혹은 우리가 원자력 우라늄 농축이나 제치를 못하게 되는 것들 때에도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을 다시 한번 개정해보자.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가 나름이니까 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다.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약간 우리가 지금 약소구 멘탈리티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교부 당국자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져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겠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까 홍 박사 지적하셨던 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또 바이든 행동과랑 서로 맞춰가지고 너무 미국 일본도로 감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 다른 강대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는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올해인가요? 올해 초가 작년인가 저거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항상 주장했던 대로 미국과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게 우리가 한중 관계를 우리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한중 관계 개선을 해라.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도 좋은 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외교부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잘 뜹니다. 잘 뜰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해리스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지만 뭐 결과는 선거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니까 두고 봐야죠. 네, 미 대선에 따라서 북한 이슈, 저희 북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 좀 나눠봤고 지금 화면 우상단에 보시면요, 이 CNN 출구조사로 예측한 현재까지 선거인단 확보수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완료가 되는 지역에 따라서 확정되는 선거인단 수는요 들어온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면 김열수 실장님, 일단은 이 다른 국제 정세 얘기해 보면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요 24시간 내에 뭐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합의를 좀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이걸 좀 어디까지 좀 믿어야 되고 봐야 됩니까? 네, 원래 저분이 허풍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허풍에 가까운 건데 네. 아마 해리스 후보하고 이 트럼프 후보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걸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해리스가 주장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내가 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트럼프한테 그 브리핑도 했잖아요. 지난달에. 그랬을 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을 안 해서야 옳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승리 계획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벤스라고 하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죠.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땅과 평화의 교환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한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넘겨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 평화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은 어찌됐든 이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홍현익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재앙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럽 안보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또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 원장님, 이 푸틴 대통령 측근이요, 미국이 관여하면 3차 세계대전 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경고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무기 사용 관련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해리스든 트럼프 어떤 선택을 내리라 보십니까? 푸틴 대통령 지시로 한 열흘 전에요. 러시아에서 그 폭격기,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이 세 개를 동시에 시험했어요. 네. 그 직후에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탄을 모의로 고각 발사해가지고선 발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전쟁이 지금 끝날지도 모르니까 북한한테 파병을 요구하고 한 이런 행보가 네. 지금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그건 다 우리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자칫하다가 지금 장거리 미사일도 못 쏘게 하고 정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서 좀 충격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되면 지금 뺏긴 땅은 다 넘겨줘야 된다.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야, 이거 전쟁을 만약 계속하려면 미국은 지원 안 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대야 되니까 엄청나게 돼야 되고, 또 미국이 안 대주면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땅 더 뺏길지 모른다.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로서는 이거를 핵무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누려온 게 뭐냐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직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푸틴이 며칠 뒤에 우크라이나 공격할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 공격하면 러시아는 엄청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병력은 하나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푸틴한테 공격하라고 초대장을 보낸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듣고 싶은 게 미국이 병력을 보내냐 안 보냈냐인데 네. 오늘날까지 북한 병사 외에는 러시아에 보낸 거 외에는 나토는 한 명도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가 있지 않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그냥 무기만 대주고 돈만 대주는 거예요. 따라서 푸틴의 이런 압박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3차 대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함으로써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일정 수준에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푸틴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제일 측근이 메드베데프라고 저 푸틴 이어서 대통령 한 번 한 사람이 네. 안보회의 부서기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속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은 걸 얻었거든요. 셰일가스도 판매처가 없었는데 다 팔고 있죠. 네. 러시아는 천연가스 못 파는 대신에 미국의 방산업체들 난리가 났죠. 전 세계에 무기 없어서 못 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 때 말을 안 들었는데 나토 영국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방위비를 다 증액했죠. 그리고 나토군 사령관 엄청나게 잘 따르고 있죠. 중립국까지 나토에다 가입했죠.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나토에 가서 참여하고 있죠. 사실 한국의 안보에 나토가 직접 관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나토에 우리가 가가지고서는 얻는 것보다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잃는 게 더 많은 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는 트럼프가 되고 해리스가 되고 좀 차이는 있을지만 전방위적으로 우호 협력 외교로 좀 우리 외교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크게 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들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바로 전쟁 끝내겠다고 하면은 그럼 김일수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바로 물리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말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받아들였고 북한은 왜 러시아의 파병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쿠르스크지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구상은 거기에 쿠르스크 지역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나중에 평화협상이나 또는 뭐 정전협정이 벌어지고 나면 동부 돈바스 지역,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영토의 교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승리 계획의 1번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내 영토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지금 확보하고 있는 땅이 한 18% 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하다못해 그쪽을 연해 가지고 이게 한국의 DMZ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파병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조금 이거를 더 세분화하면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무기 비용이랄지, 그렇죠. 뭐 군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미래의 안보 이익을 담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서 피를 많이 흘리면 이제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서서 혈맹 관계로 가게 되고요. 그 혈맹 관계가 되면은 나중에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러시아는 여기에 개입을 할 것이고 러시아군이 참전할 것이다. 이게 미래에 대한 안보 이익이잖아요. 네. 그걸 담보받았다고 보고요. 경제적인 이익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건 넘어서 10,000명이든 12,000명이든 가면 거기에 뭐 병사들 용병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00불씩 되는데 이것도 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 단위로 따지면. 예. 그래서 또 추가 반병이 더 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 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군사적인 측면일 겁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고철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공군기거든요. 그래서 수호의 35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 또 북한의 방공 무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그런 방공 무기 정도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S-300이나 S-400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우리 천궁2라든지 또는 사드 같은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이제 공격 그 미사일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입 이런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첨단 군사 장비는 많죠. 그러니까 첨단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제도 이제 지난달 말에도 쏘았던 ICBM의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SLBM 기술이라든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략 소위 말하는 그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희생이 되면 될수록 네. 아마 북한의 발언권은 더 세지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요구하고 얻을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안보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문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파병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뭐 용감하게 그 키이우가 함락될 상황에서도 조국을 지키고 뭐 했던 거 용맹한 거 다 인정하는데요. 네. 요는 전쟁을 막고 예방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북러 간의 동맹조약의 내용이에요. 동맹조약의 내용에 김열수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거기 조건이 뭐냐면은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의거해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침략을 받았을 때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김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해 놓고 돈바스 지역과 교환한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북한의 파병은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거는 북러 동맹조약을 보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젤렌스키가 계속 돈바스에서만 전쟁을 하고 쿠르스크 지역으로 안 갔으면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아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국가가 의외로 명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파병을 했고 김정은으로서는 단지 지금 전쟁이 이제 소모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뭐 특수 폭풍 군단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상자가 많이 나오면 김정은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돼요.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은 전쟁이 머지않아서 끝나겠지만 해리스가 되더라도 사상자가 많이 나면 김정은도 더 파병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1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러시아 파병이 도네츠크로 쿠르스크로 가죠. 그런데 일부 지금 보도에 의하면 도네츠크에도 북한군 병사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협정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쿠르스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혹시 도네츠크나 다른 데서 이게 북한군이 발견이 되고 하면 이건 전혀 뭐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악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특파원, 투표율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177명을, 해리스 후보가 99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중서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 같은 중서부와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와 같은 동남부 지역입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와 같은 북동부 지역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도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초반에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긴 하지만 현재 지금 대도시인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쪽 개표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공화당 후보가 먼저 앞서가는 추세인데 이 같은 상황은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돼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가 더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승리 예측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대선 예측 모델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5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이 크게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6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의원도 있었는데 이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에는 연방 상원 하원 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승리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김 의원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미 동부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선거 관련 다양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쓴 비용만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두 후보가 각각 2조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24 미국의 선택 강터치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의 전체적인 판세 예측부터 개표 상황까지 이곳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도 출구조사가 나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바뀐 것이 있는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의 지도 보시면 아까보다 출구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곳으로 나타난 곳은 빨간색으로, 해리스 후보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한 선거인단을 보시면 해리스 후보가 81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154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과 썬벨트 4개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히 출구조사는 단순히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곳도 있지만 투표가 끝났더라도 워낙 초박빙 승부인 탓에 섣불리 유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은 지금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경합주 7곳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개표도 앞서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곳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입니다. 지금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의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이 나머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선거인단 확보 현황 개표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해리스 후보가 168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23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왜 이 7곳을 중요하다고 짚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도 기존의 선거와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까지 추세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특정 주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리스 후보는 현재까지 226명의 선거인단을,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매직 넘버 270까지는 해리스 후보는 44명의 선거인단이, 트럼프 후보는 5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곳이 바로 이 7곳의 경합주입니다. 이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이 결국 최종 목표인 270명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결국의 선거 전략도 이곳에서 나옵니다. 해리스 후보의 선거 전략, 바로 이 북동부에 있는 러스트벨트 3곳을 잡는 것입니다. 이 블루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인데 지난 2016년에 트럼프 후보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3곳이 모두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이 블루월을 수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스콘신이 10명, 그리고 미시간이 15명,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19명입니다. 잠깐 산수를 해보면요. 이들 모두 더하면 정확하게 44명이 떨어집니다.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 44명만, 이 3곳만 확보를 하더라도 바로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 러스트벨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점해지는 썬벨트 4곳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더라도요. 6 더하기 11에서 17이고요. 33에 해봤자 51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4곳을 모두 잡아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후보 역시도 이 경합주 중에서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를 잡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잡은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고 평가받는 경합주인 이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중에서 한 곳을 승리를 하면 35명의 선거인단이 확보가 되고요. 이 나머지 경합주 중에서 한 곳만 승리하더라도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 모두 이 펜실베니아를 잡는 데 가장 주력을 했고, 이 미국의 많은 유서 언론들도 펜실베니아를 잡는 자가 결국 대선에 향방을 거머쥘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상황 아직까지는 좀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추후에 추세를 보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터치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with dealing with look.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 give my heart and my soul to our nation, like so many others. Accept your nomination. Kamala Harris. Let's have a good debate.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네,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는데 현재로서 선거일단 실시간 확보수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앞서 강영호 기자가 전달해줬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은 경합주 7곳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곳 7곳인데 현재 개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저희가 CNN에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투표 중인 곳도 있지만 자, 전체 선거인단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직 넘버 270명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네. 자, 현재까지 CNN 집계로는 270명 중에 해리스가 81명 그리고 트럼프가 154명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경합주 개표 상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펜실베니아에서 100만 표 이상을 얻은 해리스가 52%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간에서도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요. 위스콘신에서 해리스가 51%로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표 상황이 17%에서 30% 이내여서 아직까지는 누가 정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경합주 7개 중에서 트럼프는 어디서 이기고 있느냐? 자,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가 150만 표 정도 나와서 51%로 앞서고 있고요. 또 조지아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만약에 이기려면 그 노스캐롤라이나와 또 조지아에 합쳐서 이 펜실베니아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네바다는 어떠냐? 네바다는 아직까지 투표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뒤 정오에는 몬태나, 네바다, 유타 이렇게 출구조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 12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저희가 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태형 교수님, 일단은 오늘 당선자 연각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언제쯤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2020년에 12월까지 막 재판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우편 투표가 늦게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 너무 근소하면 다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4월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표 차이 많이 나버리면 상관없이 결과가 결정되는데 저걸 우리가 경합주가 왜 경합주인가를 가만 보면요. 네. 그런 도시는 그런 주가 우리 보통 이제 아주 중서부 이쪽으로 보면 주 자체가 인구가 굉장히 구성비가 동질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5%만 개표를 해도 딱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런 주는 인구가 많이 달라요. 도농복합이고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도 섞여 있고 하니까 어느 카운티가 먼저 개표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막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목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은 트럼프가 유리한 것 같고 조지아도 트럼프 유리한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바로 두 후보 아니겠습니까? 해리스와 트럼프 해리스인데 오늘 장가 기자 두 후보는 뭐 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선거를 하게 되면 이 대통령 부부가 같이 그 투표장에 나타나서 그렇죠. 네, 이 투표함에 표 넣으면서 뭐 하나 둘 셋 찰칵하면서 이렇게 사진 사진도 찍잖아요. 찍고요. 그래서 자, 미국 후보도 부부들이 나와서 뭐 사진을 그러면 찍나 이게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간 어젯밤에 트럼프는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투표를 이미 했습니다. 어허. 자, 그럼 카멀라 해리스 후보 언제 투표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우편을 통해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우편 투표했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선거일 아침부터 해리스 후보는 이미 우편을 통해서 마쳤기 때문에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이 7개 격전지의 7개 라디오 인터뷰에 해리스 후보는 참여를 벌써 다 했고요. 네. 또 해리스 후보는 이 투표가 모두 종료된 뒤에 모교인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선거의 밤 파티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에서 선거의 밤 파티를 주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두 후보의 막판 열띤 유세 모습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Here at these famous steps, a tribute to those who start as the underdog
and the momentum is on our side. And you're going to say that to her. You're going to say, you've done a terrible job, you're grossly incompetent, we're not going to take it anymore. Kamala,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Get the hell out of here.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한테 마지막까지 뭐 막말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 네거티브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장가 기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선 과정 치르면서 막말들이 서로 간에 많이 오갔어요. 어떤 말들이 있었죠? 진짜 선거 막판까지 정말 막말들이 이어져서요. 최근 언급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트럼프 후보는 이 선거일 당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어제 오후에 미시간주 마지막 유세에서 여러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을 하다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거론을 했습니다. 뭐라 네. 그랬냐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정말 나쁜 사람, 뭐 역겨운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까지 정말 심한 말들을 했거든요. 자, 사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부인이 팍스뉴스에 자주 나와서 자신은 가족을 중시하고 아이를 중시하고 뭐 여성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서 뭐 어머니로의 역할, 뭐 어머니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면서 트럼프의 막말들을 좀 중화하는 그런 역할을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에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는 여성인 해리스를 향한 막말 아니면 또 펠로시 전 의장에 대한 거침없는 언사로 인해서 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좀 깎아먹는 요인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태형 교수님,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 박빙이다라고 했지만 조금은 해리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왔었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한번 계속 전해드린 바 있는데 2016년 대선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당시 대부분 여론조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당선을 못 맞췄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여론조사 정확도가 좀 올라갔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2016년은 오바마 행정부가 2번 한 다음에 네.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돌풍처럼 쏟아났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지 했는데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를 했어요. 그래서 딱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거 개표 방송을 하면서 절대 트럼프가 이길 리가 없어. 네. 이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뭐 이런 식도 생각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펜실베이니아 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알 수가 있겠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겪으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 결과도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수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희한한 주별 독식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 후보가 이겼었는데 그때 결정지었던 게 소위 러스트벨트 3주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2024년 전 선거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도 바이든 후보가 전체로 한 4% 5%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알려졌었는데 개표를 보니까 한 2, 3%밖에 안 돼. 한 2, 3%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박빙인데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조금 유리하더라. 이것이 또 결과적으로 샤이 트럼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또 그런다 그러면 이번에 그게 다시 또 해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었는데 뭐 지금 글쎄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야말로 너무 이릅니다. 결과의 시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펜실베니아주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동쪽에 이쪽은 그냥 도시 지역이고 화이트 컬러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네. 서쪽으로 하면 가운데 농촌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블루 컬러가 많이 살아요. 어느 쪽이 먼저 개표에 되느냐에 따라서 확 뒤집혀지니까 그걸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펜실베니아도 조금 클린턴 유리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뭐 이쪽에 러스트벨트 쪽에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아직 초반이니까 좀 알 수 없는 예. 상황이고요. 어쨌든 계속 결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서두에 봤지만 양측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 후보를 좀 인정하지 않겠다. 불복 움직임 보이면서 폭력 사태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장관 기자, 일부 주에서는요 미리 주 방위군 배치 태세에 나서서 이걸 좀 방지하겠다, 대비하겠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까지 최소 24개 주가요.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이 선거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준전시 상태를 현재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4년 전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이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이 사건, 소동을 벌인 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폭력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함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투표, 개표 시설도 이 보안이 굉장히 대폭 강화가 됐는데요.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 시위가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등 이 개표소에는 아예 금속 펜스가 설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뭐 미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정치도 굉장히 선진국이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저희가 항상 좀 봐왔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보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후보들이 서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어떤 폭동 이런 걸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착각마저 들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진영 정치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냉전이 끝나면서 조금씩 진척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냉전이 있을 때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똘똘 뭉쳤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이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미디어, 예를 들어 폭스같이 전혀 별종의 뉴스 채널이 나와가지고는 이쪽 조선을 막 붙이고 그래서 시대로 싸움을 붙이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선별하는 뉴스만 계속 보려보는. 요새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도 되게 보고만 보고. 사실 뭐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는데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길을 안 기울여서 뭐 요새 시대에 뭐 쓰는 게 무슨 탈진실의 정치다. 그래가지고 진영만 믿지 뭐 사실은 길을 안 기울여야 된다. 이런 식의 경향들이 냉전 이후 쭉 지정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2010년부터 극단화됐다. 영국에서 브렉짓을 찬성 투표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트라이벌리즘, 종족주의, 부족주의라고 정치학者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종족이 모여서 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이 쪼개져서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희한한 선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일종의 평화의 대가다. 냉전 종식의 대가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고 이따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해리스는 뭐 여성 표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남성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장가 기자 어떻습니까? 장가 이 여성 투표를 가장 해리스가 좀 가지려고 득표하려고 노력했던 모습 왜 이런 모습입니까? 우선 아까 교수님께서 이 샤이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또 반해서 히든 해리스라는 말이 이번에 굉장히 화제가 맞습니다. 됐었어요. 이 숨겨진 해리스 지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낙태권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여성들이 해리스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보수적인 세체가 짙어지는 저소득층, 젊은 남성을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자, 요즘 이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 이런 광고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미국 백인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백인 여성인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이 미국 백인 여성들은 더 지지를 해왔습니다만 이 낙태권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면서 백인 여성도 해리스에게 조금씩 기우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백인 여성 중에서 이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지지 선언을 했고요. 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딸 바버라 부시도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 잠시 뒤 12시입니다. 한 10초 정도 뒤면은 CNN의 또 출구 조사가 이어집니다. 바로 어떤 조사 나오는지 한번 듣도록 하죠. That can make the difference in a state, Jake, that in 2 elections in a row has been decided by 20,000 votes. Jake? That's right, John. And we're just moments away 네, from another round 맞습니다. of poll 또 closing. 다른 이제 투표소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3개 주에서 또 투표 마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에는 네바다 경합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체 16개의 선거인단 표가 있는 주입니다. CNN이 예측할 때 몬타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개의 선거인단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타에서도 6개의 선거인단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선거인단 숫자를 볼 텐데요. 트럼프가 172개의 선거인단 표, 해리스 부통령이 81개의 선거인단 표, 전체 270개의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야 하는데요. 양 후보 중 누구도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 펜실베니아 볼까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49.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2%로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표가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펜실베니아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49.8%, 그리고 미시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51.6%,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5%, 16%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46,000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스콘신주입니다. 벨웨더주, 평양의 주라고도 저희가 부르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4%, 해리스 부통령이 49.8%로 15,000표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1 이상 개표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52%,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46.8%를 가져가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만 표 앞서고 있고요. 3분의 2 정도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격전지인 조지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1.9%,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47.1%입니다. 79%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버지니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킹님께 마이크 넘겨볼 텐데요. 오늘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오와에서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오와에 적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놀라운 경험이죠. 버지니아 굉장히 초박빙이었는데요.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역시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000표 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상당한 격차를 벌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초박빙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격전지 지금 블루월 보시면은 여전히 부통령이 앞서고 있고, 선벨트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 갈수록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격전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현재까지 200만 표가 조금 안 되는 득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개표해야 되는 표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원의 크기가 클수록 그 유권자 수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윈스턴세이메리어,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샬럿의 특파원 나가 있는데요. 지금 샬럿 네, 현재 트럼프가 실시간 선거인단 합보수에서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예상대로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고 충분히 예상됐고, 이제 막판에 예를 들어 경합주 펜실베니아주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가 기자, 이 펜실베니아에서 현재까지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건요. 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그냥 우려를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만,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배우자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뭐 퍼스트 젠틀맨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자,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직업이 변호사인데, 자, 이미 해리스가 부통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아하. 자,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퍼스트 젠틀맨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자, 특히 하나 중요한 게, 자, 해리스의 남편이 해리스와 결혼할 때, 자, 두 딸이 있는 상태로 결혼을 했거든요. 자, 해리스는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공화당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캣 레이디,
고양이만 들고 있는 레이디, 여성이다라면서 이렇게 불러서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 등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셀럽들이 해리스를 더 많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해리스는 1964년 61살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그리고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자, 흑인의 하버드로 불리는 하워드대를 졸업을 하고 자, 검사 역임했고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유리천장을 계속해서 깨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통령을 역임할 때 미국 내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부통령이야 라는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하게 되면서 조금 이 대스타로 좀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 장관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 선거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까? 뭐 선거인단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본선거 이후에요. 이 선거인단이 각 주의 결과에 따라서 12월 17일에 또 한 번 선거인단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또 한 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전체 투표에 따라서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에게 그 주 전체가 표를 주는 거라서 이거 요식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270명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결과는 12월 중에 공식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미국 기업가나 뭐 셀럽들이 대놓고 이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생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를 언급을 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SNS 팔로워가 한 3억 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했어? 이러면은 조금 이제 영향이 좀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죠. 네. 자, 장외전이 정말 대단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지지자는 뭐 문화, 여성으로 귀결이 되는데 자, 여성 스스로 뭐 임신, 출산, 낙태를 결정할 권리인 생식권을 옹호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열성적인 지지자를 좀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욘세가 있고요. 또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요. 오프라 윈프리도 해리스 편에 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셀럽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좀 유명한 게 일론 머스크가 있죠. 네. 일론 머스크는 뭐 슈퍼팩을 통해서 많은 뭐 정치 자금을 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유명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선거에 어떤 특정한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자, 투표 동료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네. 쭉 얘기 들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누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속으로 아마 품고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되고 어떻게 또 저희가 또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김일수 선생님하고 홍윤혁 박사님이 북한 그 이라크 우크라이나 파병 그다음에 누가 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떨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붙여서 제가 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될 수가 있거든. 모든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참전 국가가 늘어나는 거죠. 네. 지금 북한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나토가 만약 개입한다 그러면 참전 그런 확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쟁 자체가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후방을 때리면 그 자체가 커질 수 있는데 어느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 공약한 것 그런 식의 자극이 민주당에서 가서 그쪽에 외교적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투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숨 고르고 60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